제대로 그 부마를 좀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지역에서는 그 나름대로 노력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부마 항쟁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제 그 당시에 붙들려 가서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뭐 가혹행위 당하고 구속되고 또는 상의를 당하고 뭐 그리고 사망자도 그 당시에는 사망자가 여럿이 있었다는 뭐 그 소문들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잘 확인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마산에서 사망으로 추정되는 3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건이 수년 전에 이제 그 유족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 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만은 이제 만일에 그분이 이제 관련자로서 인정이 된다면 최초의 공식적인 사망자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두 건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다른 두 건은 이제 유치준 씨 케이스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강연에서도 조금 살짝 언급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남대학교의 김명수라고 하는 학생이 그때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폭행을 당해가지고 택시에 실려가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에서 그 경남대학교를 당시에 재학하고 있던 김명수 씨를 찾았어요. 근데 그 당사자인 김명수 씨는 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기록 자체가 좀 오류였던지 아니면 이름이 어떻게 잘못 기재가 된 것인지 뭐 하여튼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그 경남대학교에 당시에 다녔던 김명수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게 불과 뭐 한 1, 2년 뭐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확인을 해보니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고 더 이상 지금 저희들이 진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도 이제 그 죽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저희들이 신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신문 기자들이 그 취재를 하고 이랬는데 그걸 보도할 수가 없었어요. 보도할 수가 없어서 그 자료를 오랫동안 묵혀두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1989년에 이제 10주년 그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자료집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건은 우리가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 중에 한 건만 지금 뒤늦게 확인이 되어서 지금 심의 중입니다. 예. 사실 뭐 당시에 이제 그 미확인 소문이라는 게 꼭 맞는다는 법은 없죠. 그렇죠. 사실 광주 항쟁의 경우에도 그 우리가 80년대 내내 그 2000여 영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광주에서 희생된 분을 2000명이라고 그 생각을 해왔었는데 나중에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발표와 크게 틀리지 않은 200명 선 당시에 돌아가신 분은 그 후에 이제 사후에 발굴된 분을 다 합치고 후유증으로 사망하신 분들 합쳐도 한 500여 분이니까 그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믿었었던 거하고 또는 소문이 났었던 거하고 꼭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이라는 부분은 우려의 억울함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 가해자 측의 어떤 구체적인 잘못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마 항쟁이 묻혀진 또 하나의 이유. 이 얘기는 저도 그 지난번 강연 때 빠뜨렸습니다만 가장 책임 있는 가해자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예. 박정희와 찰리처지 죽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승만이 4.19 때 이승만이 건재에서 물러나서 하와이도 망명 간 거하고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부망쟁에서 저희 반어법 조사위원회에서 5명을 골랐습니다만, 그 A급으로 5명을 골랐는데, 같은 A급도 A 플러스 A제로 A 마이너가 있다면, 이 최창님은 A 마이너나 B 플러스인데, A 마이너에 들어간 거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워낙
특별한 이게 뭐 총기 조작이니까 이제 올라갔다면 김군수와 권정달 같은 경우 현장에서 사건들을 가혹하게 처리했었던 당사자들 그런 의미에서 들어갔다면 여기는 이제 사건을 진짜 일으킨 사람들이죠. 그리고 강경 진압을 하고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 결정적인 책임을 가진 두 사람이 부마항쟁 열흘 뒤에 총 맞아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산 항쟁이 끝난 걸로 치면 한 5, 6일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죽었으니까 그 부분이 또 뭐랄까요. 어떤 정말 한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과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부마항쟁의 어떤 조기 완성이랄까? 아니면 그 자체의 추진 동력이 뭐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또 잊혀진 부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사망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부마항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들이나 간에 박정희가 그렇게 죽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엄청나게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제 막 끌어올랐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신군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 애도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막 이렇게 부풀린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런 증거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시에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당군 이래 최대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보릿고개를 못 넘기고 하던 그런 그 비참한 그 가난을 벗어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신화가 계속해서 이제 있었죠. 위대한 지도자 신화 정도가 아니라 제 이제 동네에서는 어떤 그 우스운 일이 있었냐면은 꼬마가 박정희가 죽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유일한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박정희라는 이름 자체가 그 지도자라는 타이틀처럼 그렇게 굳어있는 상황에서 그 박정희가 죽어버렸으니까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경제 성장에 뭐 일정한 공이 없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우상화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 지도자 역할이라는 것도 뭐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수많은 그 노동자 농민들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그렇게 피땀을 흘리고 고생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뭐 그런 성장이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오로지 박 대통령의 영도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르쳐 왔고 그것을 끊임없이 주입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오로지 박정희만 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때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지도자 숭배, 뭐 일종의 영웅 숭배 같은 그런 심리들이 이제 주입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제 사망했을 때 아주 그런 뭐 애도 분위기 이런 것이 끌어오르고 그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사실은 그만큼 유신 체제가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내면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매우 정말 지금 저는 뭐 태극기 부대 이렇게 오시는 그 분들이 사실은 그때 그런 것들이 철저히 내문화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11.26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는 당시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말입니다.
그 시위를 했던, 앞장섰던 부산대학교 학생들조차도 그때 이제 유치장에 갇혀가지고 부마 때문에 붙들려가 있었는데 11.6 사건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한 학생이 만세를 불렸어요. 그랬더니 그 감방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대통령이 죽었는데. 라고 하면서 왕따 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대학생들조차도 그랬던 분위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게 그 11.6을 맞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11.6을 통해서, 정말, 말하자면, 나중에 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거죠. 예. 제가 그래서 김재규에 대한 글을 쓸 때 박정희의 진짜 충신은 김재규였다. 김재규가 없었으면 박정희 신도음 같은 거 박정희 그랬으면은 저는 박정희를 민중들이 끌어내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마항쟁 이전에도 부마항쟁은 갑자기 터졌지만 그 이전에 서울에서도 이제 그 와이츠 여성 노동자들이 시작을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제 급격히 변화하면서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유리가 왜 깨지느냐.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잖아요. 유신체제가 너무 경직된 체제였기 때문에 작은 충격도 견뎌내질 못하고, 이제 정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조금만 충격을 가면은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탕탕 총소리가 나면서 김재규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는 김재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든 다음에는 김재규에 대한 평가가 좀 저도 달라졌습니다만, 그리고 김재규의 어떤 그 순수성이라든가 특히 부마항쟁을 목격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 하는 대목을 보면서는 김재규의 그 행동, 사실 유신체제를 떠받들던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쏜다?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쏘게 된 경우 같은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랬었습니다만, 저도 김재규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복잡한 감정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부마항쟁을 연구하고 계승하고 기념하고 계시는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마항쟁으로 이게 쫙 그 상승되어 가던 그게 김재규의 총성으로 갑자기 이제 그 상황이 변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마항쟁은 그로 인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긴 했지만, 부마항쟁이 또 잊혀지게 되는, 묻히게 되는 그 계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도 김재규에 대해서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부산에서 직접 이 사건을, 부마항쟁을 연구하고 그 기념하는 사업을 책임지신 입장에서는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예. 김재규를 좀 평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그런 이제 11.6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킨 동기와 관련해서는 나름 개인적인 진정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가 거시적인 이제 안목에서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김재규의 그 사가 오히려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줬고요. 사실은 박정희 그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건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뭐 경제성장, 놀라운 경제성장을 했다고 한마디로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와 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마항쟁이 일어났던 그 79년에는 그 중화공업화가 73년에 중화공업화 선언을 하거든요. 73년 1월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지나친 과잉 중복 투자가 일어나고, 그것이 77년, 8년쯤 되면은 굉장한 그 이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채 위기와 함께 이제 중화공업화의 잘못된 중화공업화의 악영향이 이제 경제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그냥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알다시피 1980년은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든요, 최초로. 근데 그 마이너스 성장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78년부터 시작된 그 경제 위기가 결국 그렇게 나타납니다. 1980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위기의 절정에서 박 대통령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만일에 박 대통령이 그렇게 사망하지 않고 계속 80년, 81년까지 갔다고 하면 뭐 그 사이에 부마 항쟁과 같은 항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건 뭐 거의 저는 필연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가정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정희는 정말 유혈적인 그런 사태로 잠시는 버텼을지 모르나 결국은 민중의 힘에 의해서 끌려 내려왔을 거라고 가정해보면 사실은 박정희가 그때 그렇게 죽은 건 어떻게 보면 이후에 박정희 부활의 그 토대가 된 거죠. 그때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쏘게 된 이유에 저는 제일 큰 게 부마항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태민 사건 등 같은 걸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왜냐면 박정희가 김재규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던 박정희가 아닌 거예요. 형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박정희도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명민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연계 뭐 어떤 건지 잘 알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고 피로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박정희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희가 경제 성장을 신호로 해서 그걸 버티고 있었는데 경제는 마이너스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전국적인 불만이 꼭 독재 때문에 확산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독재 하더라도 아직 가장 중국 공산당 같은 데 보면 독재 정도입니까? 천안문 사건 때문에 1000명, 광주의 한 10배쯤 되는 그 사망자를 낸 건데, 그런데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거 보면은 사실은 그 일반 대중, 뭐 한국하고 중국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건데, 박정희 그 시기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거를 헤쳐나가려면 정말 기민한 어떤 그 지도력이 필요하고, 그게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태에서 박정희는 그게 바닥이 나버린 상태. 그래서 아마 그게 김재규가 총을 쏜 게 오히려 구해줬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고, 저도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 you.